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조직 문화가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은행권에서 요즘에 유니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죠. 직급이 낮은 여직원들 또 창구 그 여직원들에 한해서 이 유니폼을 입게 하는 곳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모두가 단정하면서도 자유롭게 입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은행들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 수평적인 근무 문화가 자리 잡고 활력과 자율성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유니폼 자체를 놓고 본다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옷 살 돈도 아낄 수 있죠. 소속감을 줄 수도 있죠. 근데 유니폼 문화의 진짜 문제는 이 몸에 쫙 달라붙는 재킷, 짧은 치마 이런 데 깃들어 있는 성차별에 있는 것이죠. 이와 함께 일하는 여성에게 화장을 강요하는 그런 문화도 사라져야 한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유니폼이 없어지는 것도 좋지만 승무원처럼 복장이 정해져 있는 모든 직종에서 유니폼이 좀 남녀 모두에게 편안한 그런 작업복, 근무복이 된다면 좋겠네요. 자, 6월 4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목이 메네요. 네, 문자 KBS 콩 또 유튜브 라이브 열고 있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벌써 들어오셨어요. 윤서영님 오랜만에 들어오셨고, 구자건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방산월님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카세이즈님, 산속전원생활님, 이문희님, 써니스카이님, 김복경님, 이병구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모시고 뉴스픽 시작해 보겠습니다. 덕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좀 중요한 문제라서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세계 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지금 재개하기로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일본 측은 당국 간의 대화 중단 가능성을 지금 시사를 하고 있고, 어제 보도 나온 거를 보면 한일 외교장관이 통화를 또 하긴 했습니다. 어떤 양국의 입장이 어떤지, 어떻게 앞으로도 될 것인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이웃, 멀고도 가까운 이웃 이렇게 많이 비유가 됩니다. 지금 아마 한일 상황이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거론하려면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다시 돌아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 우리나라에 있는 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었고 대법원은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전범 기업들이 그런데 그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됐었고, 예. 피해자 측에서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에 있는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진행했어요. 네. 이 문제가 이제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가 된 것은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었고, 사실상 보복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취했습니다. 이 문제가 쭉 진행이 되다가 지난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까지 또 연관이 됐었죠.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우리 정부가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는데 그랬죠. 보류 상태죠. 종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래서 양측이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기도 하고, 또 수출 간의 정책에 대해서 당국 간의 대화가 또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어요. 지금 이제 양국의 입국에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일본에 요구했지만 진정성이 없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WTO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해결 절차를 받는 쪽으로, 제기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입장이 나온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쌓아올려온 것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본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한국 정부가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이야기다, 모순된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한일 외교장관이 통화를 했는데요. 다만
했지만 양측이 뚜렷한 어떤 협의점은 찾지 못했고 의견차만 좀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모테기 외무상이 지금 어떤 우리 정부가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극히 유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우리나라의 강경화 장관은 반론을 폈었죠. 한일 간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또 일본 측이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이 지금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당분간 좀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왜 우리가 이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웃하고 불화가 심해갖고 이사 가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참 한국과 일본은 서로 사이 마음은 멀고 거리는 너무 가까운데 이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제 해결을 해서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첩첩산중인 것이 뭐냐. 일본이 일단 자세에 있어가지고 지금 그 작년 7월 1일 날 그 세계 품목 우리 반도체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부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이걸 풀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지부진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한국 정부는 지난 11월 달에 지소미아 종료를 하려다가 유예를 하면서 일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전을 보이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1년 동안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본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일 간의 문제는 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 때 벌써 다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해가지고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국내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국제법에 저촉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이제 외교 그 청서라는 게 있는데 매년 발간은 하는 거예요. 외무성에서. 네. 거기서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은 한일 간의 중재위원회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다. WTO에 제소하기 전에. 그런데 한국 정부가 불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외교 청서 보면은 독도는 다케시마라고 얘기하면서 일본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전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성노예라는 말 쓰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인가 올해부터 일본 역사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을 실을 것 같아서 사실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수출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식으로 또 보복을 할 것인가 피해를 누가 볼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한국 경제의 규모가 일본에 비해서 작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만약에 일본이 일본 내에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어떤 보복 조치를 한다든지 또 관세를 인상한다든지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 정부가 국제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제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양측 모두에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협의가 잘 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데 이게 어느 쪽에 좀 타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론마다 분석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그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가 대체로 하는 수입 경로를 개발했다던가 네. 또는 뭐 국내에 있는 소재 부품 업체라든가 장비 업체에서 생산 차질이 의외로 없었다. 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업들이 매출이 격감했고 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왜 죄송합니다. 한일 간 국민들의 감정 문제까지 격화가 됐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일본의 어떤 주요 관광지가 타격을 입는다든가 이것이 나아가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면서 일부 일본계 기업들이 뭐 철수한다 이런 소식까지 그랬죠. 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양쪽에 모두 피해를 사실 입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하면서 재래식무기 통제 미흡 관련한 뭐 이유를 댔었거든요. 네. 근데 쭉 살펴보면 나름 우리 정부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정 작업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기 규제의 법적 규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무역법 개정을 한다던가 또 수출관리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 이런 건 나름 뭐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도 그래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본 정부가 왜 이런 것을 했을까라는 또 다른 측면에 보면 다분히 아베 정권의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일본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었고요. 아베 정부에서 지금 수출 규제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 내의 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예.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본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정권이 굳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약간 국면 전환용이다라는 비판도 나올 수가 있다. 네. 아베 정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극우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럼 정치적인 면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측면은 사실 코로나19로 양국이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협력을 좀 구축하면서 대화를 풀어가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 보도 보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백혈병 어린이가 이제 한국 백혈병 어린이가 일본에서 국내로 오는 과정에서 일본이 전 세계를 내준 적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강 장관도 여기에 관련해서 모태기 외상에게 서한을 보내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위기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국 그렇죠. 또 뭐 대외 무역도가 네. 높은 나라하고는 사실 장기적으로 정보 교류를 한다던가 협력 체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또 그 나라에 있는 우리 교포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방역 문제가 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대화의 끈을 이어가면서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그런데 이게 예. 지금 코로나19로 뭐 방역을 협력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국내 상황이 좀 심각하지만은 한국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주류가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거고 한국 정부도 이제 일본과의 문제에서는 자칫 좀 적극적인 뭘 하다 보면은 또 약간 또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지점 미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일 간에 이런 문제를 풀 때 정치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풀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재위원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한일 간의 어떤 공동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한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한다는 것은 이거는 한일 간에 거의 극단으로 치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한일 간의 어떤 협상으로서 다른 해결책을 도출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아마 머리를 모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그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 지점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을 흔든다는 것은 그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과 개개인의 징용공들의 피해 배상은 별개의 차원으로서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것이 과연 일본만의 책임인가. 사실 나라를 빼앗기고 국민들이 끌려가고 많은 고생을 한 부분은 제대로 국민을 지켜내지 못한 한국 정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65년 청구권 협정을 할 때 강제 동원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한국 정부의 원죄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도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아까 말했듯이 한일 간에 깨어있는 시민들도 많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더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맞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의 어떤 외교력이라든가 또는 역대 정부에서 일부 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성찰이 필요한데 그렇죠. 다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힘이 없으니까 침략을 당할 만하지라는 건 사실은 조금 위험한 해석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예. 그래서 침략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세우려는 역사적 해석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 얘기하실 때 아까 조금 냉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감정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정확한 진실된 사과를 하지 사과가 않았기 있어야 때문에. 되니까. 예.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가 요즘 보면 이제 일부 지자체가 어떤 일본과 연관이 있는 지역끼리 서로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도 있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방역이라든가 구호물품 지원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하는 곳이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이런 걸 시도했다가 또 굉장히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 어떤 아베 정권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일본 국민들하고까지 서로 나쁜 전체가, 감정을 갖고 예. 그럴 필요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은 감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또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 그 경주였어요. 이번에 경주에서 일본과 사실은 자매 결혼도 하고 많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물품들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거의 뭐 경주시장님 굉장한 집중포화를 맞고 뭐 톡착 외교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정 부분 어떤 일본에 대한 감정의 부분에서는 저도 심정적으로는 공감은 갑니다만 그럴수록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일 간의 시민사회 교류, 민간 교류 이런 것들은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머리는 뜨겁지만 최대한 차갑게 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누가 더 피해를 받을 것인가 부분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일본에 의존을 많이 해왔던 이런 분야죠. 것들. 그래서 늘 10년, 20년 전에도 우리가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를 해야 되고 또 수출 다변화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원가가 싸고 그게 너무 고착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국내에 많은 좋은 품질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소부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키우지를 못했어요. 네.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돼서 제가 어제 중소기업부 이제 공무원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돕고 있고 한국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생력을 길러갈 수 그렇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떻게 이 문제가 가게 될지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두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미국에 지금 입양된 한인 여성이 친자 확인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고 보도가 됐는데 어떤 사연이고 친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궁금하네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전해주시겠어요? 이 아이템을 다루기 전에 우리 출연진들이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입양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또 다른 부모가 이제 나서서 가슴으로 낳은 자식으로 여기고 키워준다는 건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국 전쟁 이후에 많은 입양아들이 해외로 갔었고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픈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예. 또 입양아들의 권리는 사실상 그동안 무시된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입양아들이 부모를 찾고 싶다던가 나를 생물학적으로 낳아준 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다라는 바람은 사실 외면되어 온 적이 많은데 이번 사례를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면 카라 보스라는 여성인데요. 1984년 미국 미시간주로 입양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입양되게 된 것이 1983년에 우리나라의 한 시장 주차장에서 2살이었다고 해요. 당시. 주차장에서 울고 있는 아기가 발견되면서 보육원에 갔다가 절차를 밟아서 이제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그래서 자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고요.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엄마가 되다 보니 엄마를 너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렇죠. 보통 그런 생각 하게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입양과 관련된 서류가 너무 미비하다던가 여러 가지 법적 제재에 의해서 부모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DNA를 등록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길 찾다 보니 외국에 나와 있는 한 유학생과 본인의 DNA가 많이 일치해서 알게 돼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조카 관계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유학생의 형제간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유학생의 어머니는 그런데 이분하고 이복 이제 관계인 거죠. 어머니는 다른 거죠. 아버지는 같지만. 아버지는 같고. 그런 것으로 추정이 돼서 한국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는데 아마 그 좀 일부 가족들의 반대로 이것이 쉽지가 않았고 집 주소라도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소송을 통해서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친자 소송을 해서 사실상 이제 그 과정에서 DNA 검사에서 지금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이 아마 아버지인 것이 확인이 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소송을 하게 됐냐에 대한 언론 인터뷰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이런 얘기를 했네요. 부모님 모두 용서한다. 부모님을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부모를 말하는 거죠. 부모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립다. 엄마, 아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보면 난 재산 문제 이런 건 관심이 없다. 그리고 난 다만 내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고 어머니가 너무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입양아들이 찾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너무 무심한 것이 아니었냐. 왜 이 사람들의 권리는 무시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되고요. 법적으로도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들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개선이 됐지만 잘못된 허위 정보가 기재된 적도 많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사례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생각도 해보게 되고 입양아들의 뿌리 찾기를 위한 제도적인 그런 정책적인 것이 정말 제대로 돼 있는가 하는 생각도 이번 기회에 하게 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카라 보스 씨가 인터뷰한 건 내용 중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했더니 친어머니를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지금 아버지는 뭐 85세라고 하는데 내가 아이를 낳아보니 엄마 생각이 더 나더라. 그러면서 엄마를 껴안으면서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싶고 용서할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마음을 봤을 때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피가 물보다 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라보스 씨도 2살 때 버려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부모를 찾으려고 했을 때 부모가 확인됐는데 부모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있죠. 네. 그러면 만남이 성사되지 않아서 또 다른 버림을 받고 2번 버림받는 거죠. 네.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버린 부모의 그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권리가 딱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버려진 아이들이 친생 부모를 찾을 권리 그거는 단지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도와주지 못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번에 입양특례법에서 그 입양인이 가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더 확대하는 이런 것이 발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권리를 보장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예. 한국 전쟁 이후에 지금 20만 명 이상이 해외로 입양이 됐고 이후에도 계속이죠.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부모를 찾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은 또 가서도 힘든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좀 국내에서 어떤 사실 미혼모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질시의 대상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국내에서 좀 품어주는 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왜 아이를 버린 부모의 권리가 부모를 찾으려는 아이의 권리보다 크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뭐 불가피하게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뭐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있겠죠. 예, 그렇지만 정말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는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뭐 너무 서류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많아서 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권리가 우선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저도 참 묵직하게 다가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운대 성매매 집결지 609가 이제 완전히 폐쇄됐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집장촌이라고 불렀었는데 성매매 집결지로 저희가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송 박사님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그 부산 그 해운대 해수욕장 있죠. 그 인근에 그 609라는 시설이 있었다 그래요. 네. 여기가 이제 미군 수송 부대가 있으면서 609 그 부대 이름을 따가지고 71년까지 있다가 2000년대까지는 번창을 했다 그래요. 이 성매매 집결지가. 그랬다가 한국의 2008년에 성매매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그렇죠. 이제 좀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서 이게 2달 전에 이제 시설이 모두 철거가 되었는데 3일 날 공식적인 폐쇄 선포 행사를 했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성매매 집결지가 사라진 것이죠. 네. 자, 이 폐쇄 소식이 반갑긴 한데 아직도 좀 남아있는 곳들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마 성매매 집결지를 좀 탈바꿈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민관 협의회를 꾸려서 한다라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인 것으로 보여요. 민관 협의회. 예, 예. 물론 뭐 단속을 통해서 강제로 이런 거를 폐쇄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여성들이 뭐 주택가로 간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네. 전북 전주시에서 최근 민간협의를 통해서 아마 성매매 직결지를 문화, 인권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를 이제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냥 이곳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던 뭐 주민들이라던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었던 여성들이 종사자들. 종사자들의 재활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 측면에서의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 그렇죠. 그리고 이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것에 대한 논의 이런 부분이 같이 됐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 일본이 1904년에 공창제를 만들었어요. 그랬다가 해방 전국의 1호 여성 법안이 바로 공창제 폐지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성매매 직결지를 인위적으로 없앤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주택가라든가 일반 어떤 뭐 룸 오피스텔 형식으로 이제 암암리에 지금 또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또 초점을 바꿔야 되는데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해요. 이 성매매를. 그런데 이 성매매 종사자인 여성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사회적인 한번 합의는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독일 얘기를 한번 드리자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성매매를 합법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엄연하게 성매매를 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그 여성들을 성노동자라고 얘기하고 협회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뭐 성매매를 부추기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성매매의 안을 들여다보면은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알선업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착취당하는 여성들 말고 이들에 대한 어떤 착취를 환수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약해요. 실제로 법은 있지만은 뭐 징역이나 그런 건 잘 되지가 않고 벌금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성매매가 아니라 이런 알선업주들은 사실은 경제범죄 사범이다. 이런 인식에서 좀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 이 시설을 없애고 퇴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만이 살 길이냐. 이분들이 퇴로를 열어주고 재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만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는 것이 모든 걸 합법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에도요. 네. 미성년자와 성매매라든가 그리고 이걸 알선한다든가 이런 여성들을 기반으로 해갖고 생활을 꾸려나가는 착취하는 자 이런 자들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문제는 좀 가벼운 문제가 아니어서 나중에 또 저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